네, 안녕하십니까. 주영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엇을 했었냐면은 중국의 선사시대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이행하는 그 초입까지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글쎄 임용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딱 빈출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시기다라고 하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 정리하고 두세 번 볼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좀 제대로 자세하게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 빼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앞으로 해야 될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과연 그러면 상나라 이전에 하나라는 정말 실존했는가? 왜냐하면 상나라 때까지는 고고학적 그 증거물들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문헌 자료와 고고학 자료들을 맞춰볼 수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라는 조금 어려워요. 하나라. 과연 정말 이것이 전설 속의 국가인가? 사마천 선생님께서 실수하신 것인가? 인 거죠. 그래서 현재 중국의 고대사 연구에서의 가장 큰 가장 크다고는 하긴 좀 어렵지만 하나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라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리두 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과연 이리두 문화가 정말 이 하나라 후기의 도성 혹은 행정 중심지였는가? 요거를 가지고 좀 자세하게 살펴봤었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은 크게는 하나라로 보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 확실한 거는 이리두 문화가 은나라와, 그러니까 은나라 초기의 문화를 우리가 이리강 문화라고 했었는데, 이리강 문화, 청동기 문화죠. 청동기 문화. 이것과는 분명히 어떤 문화적인 단절이 보인다. 발전의 단절이 보인다. 요 점은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리강 문화가 은나라 초에 해당되는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은허 얘기를 하는데 고대사에서 이 은허라고 하는 지역은 저기 하남시 아니고 하남성의 안양시의 소둔촌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은허는요, 그냥 때려 박으세요. 은나라 말기, 거림금이 활동했던 그 근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말기에 해당하는 도성지이다. 이 허자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게 빌허자가 아니라 공터, 폐허, 요럴 때 쓰는 허자거든요. 그러니까 은나라 말기에 은말기의 은의 옛 도읍지, 요런 느낌을 갖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허하면 그냥 은말이라고 때려 박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가지 갑골 문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은허에서 출토된 갑골문이더라. 그렇다면 은나라 초기와 중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좀 알기가 좀 어렵다. 여기는 갑골문이 좀 더 발견돼야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은허하면요, 은나라 후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많은 자료들이 은나라의 후기의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은허는 그겁니다. 소둔촌, 소둔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소둔촌의 이름을 따와서 그냥 그 은나라의 옛 도읍지라는 의미에서 어떤 은허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헷갈리지 마시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럼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갈게요. 먼저 상과 은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상나라, 은나라
막 쓰잖아요. 썼잖아요. 이거 좀 정리하고 갈게요. 상나라와 은나라의 차이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사실은 그 학교 수업 시간에 다 배웠을 테니까. 상나라는요, 엄밀히 얘기해서는요, 그 옛날에 당시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상나라. 상이라고 표현했었고요. 은나라는요, 여기 은허잖아요. 은나라의 마지막 수도가 바로 이 은입니다. 은이에요, 은. 그래서 은나라가 멸망하고 주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주나라 사람들, 그리고 춘추전국시대 사람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을 상인이라고 하지 않고 은나라 사람, 은인이라는 표현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 은나라는요, 후세대 사람들이 은을 지칭하던 용어입니다. 오케이?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나라 똑같은 나라예요. 근데 상나라는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용어고 은나라는 후대 사람들이 쓰던 용어고 이런 느낌인 거죠. 고조선 시대 사람들이 자신들을 고조선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들은 조선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마찬가지예요. 고조선이라고 하는 단어도 용어도 이게 세상에 어느 나라 이름을 적을 때 여기다 옛 고자를 씁니까? 요거는 후대에 붙인 이름인 거예요. 원래는 조선이었죠. 원래는 기자조선, 단군조선이었다가 이후에 뭐 이성계 아저씨가 이제 조선을 세우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선이 두 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날에 있었던 조선을 그냥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비슷한 예는 너무 많아요. 후금. 이제 청나라를 세우게 되는 후금. 세상에 어느 나라 임금이 나라 이름을 세우는데 뒤 후자를 씁니까? 원래는 금이죠. 대금이죠. 대금. 그런데 이미 송나라 시대에 금이 하나 있었죠. 그러면 금이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구별을 하냐면은 앞에 있었던 송나라 시대에 있었던 금은 그냥 금나라고 이후에 이제 만주족이 다시 세운 그 여진족의 나라를 후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정식 명칭은 상이 맞다. 정식 명칭이라기보다는 당시대 사람들 기준으로는 상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맞고 뭐 양자 다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좋습니다. 상나라와 은나라 헷갈리지 마시고 뭐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사실. 다음 견갑골 거북이 등껍질. 요 얘기를 좀 하게. 견갑골이 어디냐면요. 여기 그 포유류의 여기 날개 쭉지 있죠. 이 날개 쭉지 뼈 요거 여기 있잖아요. 이게 견갑골이에요. 견갑골. 그럼 견갑골을 왜 그 샤먼들이 복점을 칠 때 왜 견갑골을 썼느냐? 견갑골은요 넓어요. 거북이 등껍질도 넓어요. 그냥 뼈는요 얇잖아요. 그렇죠? 근데 견갑골하고 거북이 등껍질은 넓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그 은나라 시대에 복점을 하는 방식은요 어떤 방식이냐면요 뼈를 불에 태우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금의 모양을 보고 금이 쪼로록 이렇게 갔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점괘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그게 아니라 그 샤먼이 이 복사가 질문을 던져요. 여기 오른쪽 왼쪽 끝이었던가요? 여기에 이렇게 가령 예를 들면은 이렇게 쭉 그 질문을 해요. 신에게 질문을 한다고요. 오늘 거사를 치러서 후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 만들면은 좋은 자식들이 태어날까? 뭐 이런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불에 태워요. 그러면 금이 쪼르륵 가겠죠. 그럼 복사가 이걸 딱 보고 이 점괘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일서 아주 뭐 길하다는 표현이고 오늘 같은 날 뭐 아주 음량이 조화가 되고 뭐 이런 말들을 막 쓰겠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주로. 그래서 질문과 그 복점의 내용을 함께 적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 점을 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넓어야죠. 그렇죠? 거북이 등껍질도 마찬가지죠.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다가
길한가 흉한가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렇게 가운데를 기점으로요. 길, 흉 이렇게 적어 놓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길하다. 흉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들이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예, 아니요 형식의 이지선다를 딱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게 갑골문자의 그 출발입니다. 그래서 견갑골을 쓰는 게 그런 이유다. 다음 육식갑자입니다. 육식갑자는 이후에 우리 중국사도 그렇고 한국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날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날짜 연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도 그렇고요. 한국은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는데 중국이나 서양이나 확실히 이 종교가 발달하게 되면은 하면서부터 가장 먼저 뭐가 발전하게 되냐면은 천문학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천문학. 왜냐하면 초보적인 형태에서 이제 종교적인 관념이 생기면 신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뭐 질문을 하건 뭘 하건 신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이 말을 해주진 않잖아요. 그러면 신은 어떻게 응답을 주느냐? 어떤 자연의 변화, 그리고 어떤 제의, 그 재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연에서 응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은 그 자연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신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갑자기 이상한 별자리가 나타나가지고 막 하늘을 막 삥삥삥삥 돌더라. 이런 이상한 짓을 하더라. 이런 게 전부 다 하늘의 뜻인 거예요. 응답인 거예요. 천문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해가 원래는 딱 떠서 져야 되는데 갑자기 일식이 일어나.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들을 관찰하려면 천문학과 이런 과학이 초보적인 형태의 과학이 발전한다고요. 또 하나는 수학이 발달해요. 수학.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수학 혹은 역법이라고 얘기하겠죠. 역법이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사를 지내고 조상신을 모셔야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산천에 신들께 제사를 지내려면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불경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날짜를 확실하게 카운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수학이라든지 역법이 발전하는 겁니다. 바로 이 육식갑자도요. 일종의 육식진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이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좀 더 일찍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출발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훨씬 먼저 육식진법이 사용돼요. 이집트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초기에 어떤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초보적인 형태의 종교들이 발전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런 공통점들도 보인다. 이게 어떤 선후 관계, 영향 관계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이라든지 수학, 역법이 발전한다. 이 육식갑자가 바로 가장 이른 시기에 동양, 온 아시아 지역의 어떤 역법이고 수학이었던 거죠. 육식진법이 뭐냐? 다 아실 거예요. 10간과 12지지로 구성된 60개의 숫자예요. 그래서 10간은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 조. 12지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 아시는 얘기인데 왜 하냐면은 이미 다 4학년이고 졸업하신 분들은 다 아실 얘기인데 그냥 하나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팁을 드리면요. 자, 육식갑자를 어떻게 만드냐? 10간과 12지를 조합해서 만들죠. 그래서 갑자, 갑축, 갑인, 갑묘 해서 12개가 나올 테고
을자, 을축, 을인, 음묘해서 12개가 나올 테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60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60개. 그렇죠? 60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60개. 그런데 현재 우리가 쓰는 그 숫자 체계는요, 십진법이잖아요. 현재 우리는 뭐 연도를 표시할 때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십진법을 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특정 간이 십진법이잖아요. 그럼 특정 간에 해당되는 연도가 특정 숫자로 고정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은요, 끝자리가 고정되는 겁니다. 끝자리가 4로 고정됩니다. 을은 5고요. 병은 6이고 7, 8, 9, 0, 1, 2, 3이에요. 요걸로 고정된다고요.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한국사로 들어볼까요? 갑신정변. 나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언제였더라? 모르겠는데 갑신정변은 분명히 뒤가 4일 거예요. 갑이니까 1884. 갑신정변. 이때가 갑신년이에요. 갑오개혁. 모르겠는데. 근데 갑이야? 뒤가 4겠네. 갑오개혁이면 뭐 을미사변 이전이고 그러면 1890 몇 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1894년이죠. 갑오년이에요. 그리고 10년마다 이건 좀 상급 버전인데 12지가요 2칸씩 앞으로 가요. 그거는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갑 10년에서요 10년 후에는요 두 자리씩 앞으로 간다고. 갑신, 갑오, 갑진, 갑진, 갑인, 갑자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요. 뭐 아무튼 요거는 상급 버전이니까 넘어가고. 다음 이게 한국사가 이러면 좀 더 해볼까요? 을미사변 언제지 모르겠는데. 근데 을이면 뒤가 분명히 올 거예요. 을미사변이면은 갑오개혁 있고서 바로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1895년이네요. 그쵸? 이렇게 될 거라고. 을자가 들어가면요. 중국사로 얘기해볼까요? 신해혁명. 신해혁명이 언제지? 신해혁명 언제더라? 그러면 끝자리가 1이겠네? 근데 신해혁명은 그게 북경정부 쓰기 전 아닌가? 직전 아닌가? 그러면 1910 몇 년 될 텐데, 1911년이구나. 또 하나. 신축신정 말고, 신유정변 말고, 저걸 할까? 신축조약. 신이니까 1인 뒷자리가 1인데, 언제지? 신축조약을 의화단 운동이 있고 나서 맺는 거 아닌가? 의화단 운동이 1900년인데? 1880년, 1899년, 1900년인데, 그럼, 1901년이구나. 신축조약. 신해혁명. 신자가 1로 고정되죠. 맨 끝자리가요. 특정 10칸으로 고정돼요. 오케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 좀 지겨운 얘기인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연도를 좀 외우시면은 그나마 조금 연도 외우기가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페이크가 있을 수 있어. 페이크다 이 녀석들아. 그게 아마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병자호란이었던가. 자, 한국사를 다 까먹어서 병자호란이었던가 청묘호란이었던가. 요게 둘 중에 하나가요, 요거랑 안 맞아. 왜 안 맞을까요? 그건 숙제예요. 안 맞아. 분명히 안 맞아요. 힌트. 현재는 양력을 쓰고 옛날에는 음력을 썼으니까요. 이게 음력과 양력의 차이 때문에 12월, 1월이 애매하게 연도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쵸? 넘어갈게요. 다음 전차전과 시족 공동체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나라 시대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전쟁의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사병들이 창칼 들고
보병전을 하는 이런 보병전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양 쪽에서 서아시아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전쟁의 형태처럼 어떤 전차 군단을 꾸려서 전차 군단과 전차 군단이 일대 대회전을 펼치는 이러한 형태의 전차전이 일반적인 전쟁의 형태였다. 응? 그리고 이것이 춘추 시대를 거쳐서 전국 시대에 이르게 되면은 어떤 그런 보병정 형태로 군단이, 왜냐면 군대가 많아야 되잖아요. 전차 군단을 늘리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칼 하나 쥐어주고 창 하나 쥐어주면 바로 군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차 이제 보병전으로 전환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족 공동체라는 얘기가 은나라, 주나라, 춘추시대, 전국시대까지, 그리고 엄밀히 얘기해서는 진한까지도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될 거예요. 이 시족 공동체는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군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상으로 크건 작건 어떤 군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집. 인간들의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인간들의 이 모임이 어떤 원리로 이어지냐면, 형성되냐면 바로 혈연 관계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원 전체가요, 피로 엮여져 있어요. 친척 아니면은 삼촌, 다 친척이에요. 다 친척. 4촌, 5촌, 8촌, 12촌, 32촌 막 아주 다 피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이 조직을, 이 군집이 움직이는 가장 큰 원리, 이 군집에서의 가장 큰 제어력은 바로 혈연을 바탕으로 하는 종법 질서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빠가 하는 말을 거절하는 게 좀 쉽지 않죠. 할아버지가 하는 말은 에이, 그래도 우리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깨갱하니까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뭐라고 그러면 아빠가 저한테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아빠 말을 들어야죠. 할아버지 말을 듣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종법 질서예요. 오케이? 근데 이건 굉장히 확장될 수 있죠. 그렇죠? 큰아버지, 큰할아버지, 백부, 이런 분들을 말을 어떻게 그냥 막 넘깁니까? 못 넘기지. 그게 종법 질서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구성된 하나의 그 군집체를 그냥 시족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크고 작고는 다를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네, 다음 지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국사를 공부하실 때 또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그 지형적인 지리 때문에 그래요. 지형적인 어떤 정보들이 부족해서 이게 이미지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좀 정리하고 갑시다.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일단 중국 하면 세 개의 강이 떠올라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황하가 흐르죠. 황하는 서해 산동반도, 즉 현재는 산동반도 위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황하가 흐릅니다. 황하의 수원은 어디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티베트 고원입니다. 티베트 고원이 이 황하의 수원이에요. 다음 두 번째로 유명한 강이 바로 장강, 양쯔강이라고 적었는데 이 장강이라고 하는 강남을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원이 어디입니까? 모두 티베트 고원입니다. 모두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해서 동쪽으로 흘러내려가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형적으로 죄송합니다. 지형적으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아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유명한 강은 회수입니다. 회수는 왜 중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기후의 선이고 화북 지역을 화북과 강남을 가르는 기준선이 되는 선이 바로 이 회수예요. 회하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재밌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황하는 굉장히 변덕스러운 강이라고 그랬어요. 황하 문명에게 어떤 문명의 이점을 주는 강이라기보다는
재해를 뿌리는 강에 가깝다고 얘기했어요. 재해. 그렇죠? 근데 이름이 황하잖아요. 황하. 누를황이에요. 누를황. 노란 강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은 티베트 고원에서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년설은 하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서해에 그 황해에 이르러서는 누런색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황하는 누렇고 재해를 뿌릴까요? 그 힌트는요, 이거예요. 티벳 고원이에요. 정정. 섬서성의 감숙성과 섬서성의 황토 고원지대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황토지대예요. 황토지대, 황태요. 황토. 그 고운 그 모래가 아니라 그 진흙이 으로 이 퇴적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지역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황하가 여기서 하얀색, 그러니까 새하얀 맑은 강으로 내려오겠죠. 내려오다가 누구를 만나요? 바로 이 황토고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황토층을 침식해 가면서 강이 내려온다고요. 쭉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이 황토고원지대를 쫙 지나요. 여기가 황토고원지대예요. 섬서성 북부 지나요. 그런데 물은요, 빨리 흐르게 되면은 침식하잖아요. 그 과학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물이 속도가 빨라지면 침식을 하면서 이 흙탕물이 된다고요. 그러다가 물 속도가 갑자기 완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퇴적되죠.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황하가 중류를 지나서요, 하류에 진입하잖아요. 하류에 진입하면 여기는요, 그냥 평지예요. 평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진흙들을 침식하면서 내려오다가요, 갑자기 평지를 만나가지고 유속이 갑자기 느려지는 거예요. 황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진흙들이 퇴적되기 시작하겠죠. 어디에? 황하의 중하류에, 특히 하류에. 그래서요, 황하의 물줄기는요, 지금은 여기지만 청나라 시대 1855년인데 그 한풍제 이전까지는 산동반도 밑으로 흘렀어요. 밑으로. 이게 청나라 중기까지 황하가 이렇게 흘렀다고요. 그러다가 대홍수가 나고 지금처럼 황하가 다시 산동반도 이북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계속 왔다 갔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왕 나온 거 정확히 얘기하면 금나라 시대죠. 1190 몇 년일 거야. 금나라 시대예요. 금나라 시대에는 강이 이렇게 흘렀어요. 산동반도 위로 흐르다가 이때에 대홍수가 나면서 강물이 그 산동반도 밑으로 흐르다가 다시 1855년일 거예요. 청나라 때 다시 황하가 산동반도 이북의 원래 자리로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하는요, 엄청나게, 보세요. 이거 우리나라 크기만한 사이즈인데 이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겁니다. 강이. 그래서 황하가 이렇게 재해를 뿌리고 누런 거는 바로 이 황토 고원지대를 지나기 때문이다. 우리 저번 1강 때 제가 제시했던 그 지형도 있죠. 지형도 보시면 명확하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지대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침식작용을 하다가 갑자기 평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퇴적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홍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중국의 모든 역대 왕조들의 가장 큰 어떤 사업 중에 하나는요, 바로 황하의 치수 사업. 이게 거의 역대 모든 왕조의 제1과제였어요. 이게 잘 되면요, 왕조가 흥성하게 되고요. 이게 잘 안 되면 왕조가 흔들거리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황하. 왜냐하면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 황하가 대운하랑 연결되거든요.
대운하랑 연결되는데 만약 황하의 치수가 제대로 안 되면 대운하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럼 북경의 수도를 하고 있었던 왕조들은요,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거죠. 그쵸? 그 얘기 이제 천천히 해봅시다. 어쨌든 황하가 노란색인 이유는 바로 이 황토 고원지대 때문이다. 여기 삼서성 북부에 삼서성과 감숙성, 그리고 삼서성과 감숙성 지역, 그리고 내몽골 지역을 지나면서 황하가 되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우리 그 고대사에서도 이제 중심적으로 나오게 될 지역이 바로 이 삼서성 지역인 거죠. 삼서성인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신장 위구르 지역하고 티베트랑 내몽골 자치구 그리고 동북 삼성을 좀 봐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 여기 동북 삼성 원래는 어디의 땅이죠? 원래는 만주족의 땅이죠. 그쵸? 여기 내몽고 자치구 원래는 누구의 땅이죠? 몽골인의 땅이죠. 몽골의 땅이죠. 시장 자치구 원래 장족의 땅이죠. 티베트인들의 땅이죠. 신장 위구르 지역 여기는 그 무슬림들 그 회족들의 땅이죠. 이 지역이 중국의 역사에 편입되는 것이 언제다? 청나라 때다. 청나라 때 누구? 걸륭제다. 걸륭제 이전의 땅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지금 영토의 한 3분의 2, 이 정도 3분의 1로 확 줄어들 겁니다. 3분의 1은 좀 뻥이고 3분의 2로 줄어들 겁니다. 걸륭제 때 확보한 땅, 심지어 걸륭제 때로 생각하면요, 여기 외몽고 지역도 포함해야 돼요. 외몽골. 여기는 내몽골이잖아요. 내몽골. 그리고 여기 엄밀히 얘기해서는 여기에 우수리강 이동하고 흑룡강성 이북 지역도 사실은 원래 청나라의 땅이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청나라 걸륭제 때에 중국의 영토로 편입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사실은 중국의 역사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들은 아닌 거죠. 그렇죠? 다 아시는 얘기인데 지도가 나온 김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더 하시게 되면은 요 강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우수리강과 흑룡강, 헤이룽강. 이 중국어로 쓰려면 다 중국어로 쓰던가 한국어로 헤이룽강이라고 하든지. 헤이룽장이 뭐야? 헤이룽강. 흑룡강이죠. 흑룡강. 요 두 강은 청나라 시대에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강입니다. 이 두 강도 기억하세요. 흑룡강과 우수리강. 오케이? 좋습니다. 이 우수리강 끝에 여기에 연해주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연해주. 여기가 지금은 이제 그 러시아의 땅이죠. 여기 연해주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렇게 여기에. 그렇죠.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란다. 블라디보스토크 맞죠? 네. 좋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둬야 될 산, 태산. 왜 산동성이냐? 바로 이 태산의 동쪽에 있는 성이라고 해서 산동성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산서성, 여기는 산서성이네요. 여기는 왜 산서성일까요? 태산의 서쪽에 있어서, 뭐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기 태행산맥 서쪽이라고 해서 산서성인 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또 좀 더 좋은 지도가 나오면 좋은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도시가 바로 상해예요. 상해가 바로 장강의 하류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상해가요, 생각해보세요. 장강 하류에 있다고요. 바다를 끼고 있다고요. 그리고 화북과 남해 지역을, 남쪽을 중간에 있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장강을 끼고 있어요. 중국의 모든 물산과
돈과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데 최적화된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상해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도시로 이미 일찍부터 발전하게 된 거죠. 상해. 상해가 여기 장강하루에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요 양쯔강 장강인데 요것도 명칭을 좀 정리할게요. 정식 명칭은 장강이 맞습니다. 정식 명칭은 장강이 맞고요. 그럼 양쯔강은 뭐냐? 양자강이라고 한자로 쓰면 양자강인데 양자강은 뭐냐?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서양 상인들이요 중국에 왔어요. 중국에 와가지고 상해에 거주하겠죠. 상해에 거주해서 사람들이 이 강이 뭐냐? 현지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그러니까 이거 양자강이다. 양쯔강이다. 라고 답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서양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 강의 이름은 양쯔강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양쯔강이라고 하는 표현은 장강의 하류를 지칭하는 용어일 뿐이에요. 이 전체 강을 통칭하는 명칭은 장강인 거예요. 근데 이 서양 상인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막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이 큰 강의 이름이 양쯔강이다, 양쯔강이다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죠. 장강이 맞는 표현이고 양쯔강 그러면 원래는 그냥 이 장강 하류만 한정되는 되게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장강이 정식 명칭이 맞습니다. 그래서 장강이라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또 하나 여기 맨 밑에 주강이 있습니다. 주강. 이 주강의 끝에 홍콩과 마카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다? 마카오 위에 광저우가 여기 있습니다. 이 주강을 끼고 있어요. 주강을 끼고 있다고.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월해관이라고 하는 그 청나라 시대의 대무역 그 세관을 바로 광저우에 세우죠. 광저우에 세우죠. 뭐 그렇잖아요. 광동 13행으로 잘 알려진 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위수. 여기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서한을 따라 흘러서 황하로 이어지는 위수가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요 위수도 같이 요건 한 번 더 자세하게 얘기해야 돼요. 위수, 경수, 낙수 다 해야 돼요. 위수가 흐른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은나라의 계보를 먼저 살펴볼게요. 성탕대을이라고 하는 제천을이라고 되어 있죠. 성탕대을로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질 겁니다. 이 제계들은 확인이 되죠. 성탕대을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반경, 무정, 조경, 조갑. 반경과 여기는 반경이라고 쓰고 반경과 무정과 조경, 조갑이라고 하는 오케이? 바로 은허로 수도를 이전한 이후에 갑골문에서부터 갑골문으로 확인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무정 이후입니다. 거랑으로 멸망할 때까지. 오케이? 은허에서 발굴된 갑골문에서 확인되는 갑골문인 대부분 무정 시기 이후이다. 반경의 천도 이후에. 오케이? 네. 그거 말고는 사실은 이 사람의 이름들도 기억할 필요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시험에 나올 일이 별로 없으니까. 마지막 왕이 이제 걸왕이고, 이 걸왕이 주무왕에게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끼시고, 연구자가 아닌 이상 이 부분 그냥 제끼시고, 그냥 대강 그래도, 은허를 우리가 배우니까, 은허를 배우니까, 은말기의 시작. 반경, 무정, 조경, 조갑. 쭉쭉쭉쭉쭉.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걸왕. 요 정도 왕 이름 정도만 기억해 둡시다. 은나라에서는, 다시 정리. 은나라에서는 반경, 무정, 조경, 조갑으로 이어지는 요 라인.
반경, 무정, 조경, 족합. 그리고 점점점점점 걸왕에서 망한다. 오케이? 이게 은나라 역사의 뼈대예요. 뭐 뼈대랄 것도 없이 이게 다 전부 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또 있게 되냐면은 사실은 은나라는요, 사실 이제 또 제사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 주제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임용에서 나오긴 조금 쉽지 않아. 제사. 기본적으로 은나라는 신정국가로 평가가 되니까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형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겠지만 이 제사 얘기가 나오면 조금 어려워져요. 이제 동작빈 선생님께서 이제 제사의 유형의 변화를 가지고 제사의 방식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 유형화하셔서 신파와 구파의 제사 방식을 구분해 놓으시긴 했는데 이건 심화 과정이다. 심화 2 과정이다. 제사 이 부분은 기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냥 갑골 문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뭐 여기는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어서 초기 국가의 형태. 우리 동양사계론을 읽어보시면 이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글쎄, 그렇게 어렵냐? 어렵지도 않은데. 크게는 도시국가론과 읍제국가론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뭐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거예요. 도시국가는요, 그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폴리스. 폴리스예요, 폴리스. 이 각각의 초기의 국가가 도시의 형태로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면적으로. 반면 읍제국가는 점으로 연속된 결속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단순화시키면요, 도시국가론에 따르면요, 초기 국가는요, 도시가 이 A, B, C, D, E, F라고 하는 이 6개의 도시국가가 면으로서 이 면적을 통치한다는 거죠.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통치는요, 면 단위로 구성하는 거예요. 반면에 읍제도시는 이거랑 좀 달라요. 이게 전체 국가라고 한다면은 전체 이렇게 어떤 그 면적이 있으면요, 읍제국가로는요, 이거예요. 가운데 가장 큰 읍이 있겠죠. 대읍이 있겠죠. 대읍. 그리고요, 이 주변에요, 점으로 읍이 구성되는 거예요. 점. 읍 이런 식으로. 대신 이 읍은 일정 정도의 배후지를 가지고 있긴 하겠죠. 그쵸? 일정 정도의 배후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읍제국가로는요, 이 가장 큰 대읍과 각 지역의 작은 소읍들이 어떤 네트워크로 형성된 국가다라고 하는 것이 읍제국가론의 포인트예요. 양자의 차이는 뭡니까? 결정적인 차이. 읍제국가론에서는요, 요 흰색 있죠, 흰색. 이거 어떻게 좀 색깔이 안 변하나? 요 흰색 부분들, 있죠, 흰색 부분들. 이게 뭐예요? 공백지예요, 공백지. 여기는 뭐랄까, 그냥 하나의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도시국가로는요, 빈 공간이 없어요. 각 A 국가의 국경과요, B 국가의 국경과요, C 국가의 국경이요, 아주 명확하게 면과 면으로서 맞닿아 있어요. 대신 반면 읍제국가론에서는요, 이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읍과 읍 사이에 국경선이 모호하게 겹칠 수도 있어요. 점으로 존재할 거 아니에요, 점으로. 읍제국가로는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없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되면 도시 국가로는요, 폴리스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면적이 작은 지역에서는 도시국가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자,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요, 그리스 폴리스의 영역을 다 합치잖아요. 다 합쳐봐야 남한의 크기만 해요. 대략 남한의 그 크기보다 약간 작거나 그래요. 그런 데서는 도시국가로 존재할 수 있지. 그런데 중국은 하남성 하나만 해도 남한의 몇 배가 되는 크기예요. 하북성, 하남성 뭐 합치건 안 합쳐도 그 성 하나가 남한의 몇 배가 되는 크기라고요. 섬서, 산서, 하남, 하북, 산동, 그 넓은 공간을 어떻게 이렇게 면으로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도시국가론이 중국사에서는 적용하기가 이게 상당히 조금 쉽지 않아요. 오히려 읍제국가론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토는 이렇게 빈 공간으로 있는 것,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다 빈 공간이라고, 빈 공간. 이게 더 오히려 합리적인 설명일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시 정리하면 가장 큰 차이는 도시국가론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각 국가가, 그러니까 뭐 중심이 되는 국가가 있겠지. 그리고 각각 거의 반독립적인 정치체로서 반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국가들이 국경을 맞대고 각각의 통치 지역을 통치하겠죠. 중심지가 있긴 있겠지. 중앙에 왕성이 있겠지. 왕성을 중심으로 이 면적을 관리하겠죠. 면과 면이 만나는 국경선이 명확하다. 맞닿아 있다. 어깨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국가론. 근데 이것은 중국과 같은 이렇게 큰 영역 단위에서는요, 설득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케이,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거는 그냥 놔둘게요. 정리를 해보면, 도시국가론에서는 일단은 배후지를 보유한 독립적인 정치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러한 요거를 이제 좀 다시 설명하면, 여기에 이 도시국가들은 중심지가 이렇게 있겠죠. 중심지가 있고 그 주위에 배후지를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배후지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경계선은 명확해요. 여기 가운데 성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국가론에서는요, 구석기, 신석기를 거쳐서 어떤 시족 공동체로 구성된 그러한 집단들이 이러한 형태의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이 도시국가들이 각각 통합되는 과정에서 영역국가라고 하는 전체 큰 영역국가로 발전한다는 거죠. 그 단계가 아마 춘추 전국시대 이 단계가 될 거예요. 도시국가론에서는. 그리고 통일제국 단계, 이러한 영역국가들이 하나의 큰 제국으로 결합되는 진한 단계에 가야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듯 공간 구조가 가장 큰 차이점일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인 도시와 배후지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도시국가들이 병존하는 거예요. A, B, C, D, E, F라고 하는 여러 도시국가들이 병존해요. 각각은 그러니까 독립적인 반주권 국가이거나 주권 국가이거나 뭐 주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정치 집단이라는 거죠. 면과 면을 맞대고 있는. 그렇죠. 반면 읍제국가론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점들이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예요. 굉장히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중층적으로. 요거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대읍이 있고 대읍이 있을 테고, 대읍 밑에 여러 읍이 있겠죠.
그리고 이 읍의 밑에는 또 여러 개의 더 작은 소읍들이 있겠죠. 이 밑에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중층적으로 네트워크로 구성돼서 최종적으로 이 대읍에 예속되어 있는 이러한 느슨한 형태의 결합체. 그리고 각각의 읍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C족 공동체가 하나의 읍, 하나의 C족 공동체가 일읍이다. 요 차이죠. 그런 측면에서 도시국가론에서는요, C족 공동체가 설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해체된 다음에야 도시가 건설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읍제국가론과의 그게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국가의 확장은 이 각각의 점들을 확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네트워크식으로. 이제 대읍에서 전쟁을 해. 어느 전쟁을 해가지고 또 어느 읍을 점령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신읍. 그럼 그 신읍 휘하에 또 여러 읍들이 있을 테고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거죠. 새로 정복한 이 신읍이 이런 방식으로 확장해 가는 거죠. 국가는. 이렇게 되면 이제 자, 이 국가가 확장을 해. 여기 있는 읍을 점령을 했어요. 그럼 이 읍을 중심으로 한 또 뭐 소읍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다 빈 공간이죠. 이 사이는. 점이라고 하는 거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점이 막 박혀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빈 공간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읍제국가론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C족 공동체를 단위로 하는 여러 개의 읍들이 중층적으로 지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읍은 도시국가와는 조금 다르게 독자적인 지위, 주권이 약해요.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읍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종족적 종법적 결합 원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바로 은나라와 주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서주시대까지 각각의 읍들이 어떤 종법 질서로 강하게 예속되어 있는 형태. 그게 읍제국가론이에요. 이제 주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읍제국가론에서는요, 국경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하는 게 이상해. 왜냐하면 대부분 빈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점 촌락이 있으면 거기에 약간의 배후지가 있겠죠. 그리고 그 너머는 모두 다 공백지대예요. 읍과 읍 사이에 약간의 배후지가 있겠죠. 그리고 여긴 다 빈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빈 공간. 국경선이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중첩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서는. 그래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서주의 천자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요, 이러한 갈등을 종법 질서를 중심으로 이 교통 정리를 해주고 재판을 해주고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 이게 주나라 천자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 그러려면 권위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군사력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읍제국가는 기본적으로 느슨한 형태의 어떤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은나라 기록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사료 용어예요. 사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료에서 이렇게 표현. 대읍상이다. 수도를 도로 부르는 게 아니라 대읍이다 라고 해서 대읍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나라의 수도인 대읍 밑에 여러 읍들이 있을 테고
이 읍들 밑에 다시 여러 소읍들이 있을 테고, 이러한 네트워크, 또 이 밑에 더 작은 소읍이 있을 테고, 이렇게 중층적으로 통치 네트워크가 중층적으로 구성된 권력 구조. 요게 읍제 국가론의 핵심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그 나라의 중심지에 도를 세우겠죠. 그리고 그 사방을 모두 B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이거죠. 중간에 대읍상이 있어요. 이게 대읍상이야. 대읍상이에요. 그럼 여기가 다 뭡니까? B예요. B예요. 사방이 다 B예요. 동쪽 B, 서쪽 B, 북쪽 B, 남쪽 B예요. 그리고 여기에 구석구석에 읍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읍. 그리고 이 읍은 사방에 벽을 세우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어떤 일종의 촌락인 거죠. 촌락인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촌락을 지었어요. 이게 촌락이에요. 읍을 확대 보면 이게 촌락이라고. 그럼요, 여기서 자고 먹고 할 거 아니에요. 농사 져야죠. 농사. 그게 배후지예요. 농경지. 그럼 배후지가, 생각해보세요. 배후지가 넓을까요? 좁을까요?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 걸어가는 그 정도 되는 거리까지가 아마 배후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8시 일어나가지고 한 9시쯤 1시간 정도 걸어가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 뭐 1시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특정 사람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되게 생각보다 가까운, 기껏해야 뭐 4, 5km? 촌락을 중심으로 기껏해야 반경 4, 5km나 될까요? 이럴 거라고. 여기가 배우질 거라고요. 그리고 또 빈 공간이겠죠. 읍제 국가론에서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빈 공간이 쫙 있다가 여기 또 하나 촌락이 있고 여기에 또 이제 배우지가 이렇게 있을 테고. 또 빈 공간이겠죠. 오케이? 이런 읍들이 네트워크를 짜고 있는, 그게 바로 읍제 국가론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 말은 어렵게 하는데 사실은 이겁니다. 아,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한국사를 배울 때, 한국 고대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군장사회론이니, 읍제가 아니라 성읍사회론인가? 그러니까 서양의 도시국가론이라든지 중국의 읍제국가론을 상정한 것 같은 이런 성읍사회론, 군장사회론은 이제 좀 기억도 안 나는데 아마 이 성읍사회론이 아마 가장 가까운 성사회론이 아니라 성읍국가론. 아마 이게 중국사에서 막 얘기하는 읍제국가론에 가장 가까울 것 같은데 이 성자가 조금 걸려요. 글쎄, 저의 의문은요, 이렇게 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도시적인 이미지, 도시의 이미지? 글쎄, 뭐 자신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성자가 조금
적절할지 의문이긴 합니다. 제가 고대사를 잘 몰라요. 한국 고대사를 잘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시고 한국사 시간에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정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신정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건 뭐 다 그렇고 일단은 은나라의 왕조 500년이라고 치면은 성탕대을이 창업을 한 이후에 여러 번 수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아마도 이 하남성 원사현의 시향을 거점으로 성탕대을이 세력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도 이 시향은 이게 아마 사료에서 문헌 자료에서 나오는 박이 아마 이 시향이 아닐까? 그럼 시향보다 앞선 시대의 그 어떤 그 도시, 그러니까 도시 유적지들은 은 이전 것, 어떤 하나라의 언저리 것으로 볼 수 있지도 않을까? 그게 일이 두고,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은나라의 역사는 은나라의 그 첫 번째 수도는 시향, 그 박이라고 옛날 사료에 박이라고 하던 곳이 아마 현재 언사현의 시향일 것 같고 여기서 실제로 성터가 발견됐고 그게 대략 기원전 1550년입니다. 그리고 10대 때 중정 때 박에서 오로 천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정주산성입니다. 정주상성이에요. 그 유명한 정주상성. 이거 은나라 시대의 성입니다. 정주상성. 요 정주상성은 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또 여러 번 천도를 해요. 12대 때는 상으로 별로 안 중요해요. 상으로 천도하는데 위치를 보면 현재의 안위성이에요. 상당히 먼 겁니다. 정주에서 안위성 숙현이면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또 어떤 걸 상정해 볼 수 있냐면은 정주산성은 하남성에 있잖아요. 이렇게 중국 지도가 있으면 이렇게 장강이 지금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여기가 정주라고요. 안위성 숙현은 이 정도에 있다고요. 동진하고 있다고요. 동진했다고요. 동진. 아마도 은나라가 동쪽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갔지 않을까라고 상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3대 그 다음에는 경으로 소도를 천도했대요. 그게 하남성의 심양으로 추정됩니다. 하남성 일대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남성으로. 하남성. 그 다음에 17대에는요. 엄이라고 하는 곳으로 천도를 했대요. 엄이 어디냐? 그럼 산동선 곡부현이에요. 산동선이면요 여기에요. 다시 동쪽으로 천도를 한 거예요. 다시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게 혹시 그 은나라가 그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동쪽과 서쪽으로 왔다 갔다 영역이 확장되고 축소되고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동쪽으로 영역을 굉장히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경 때의 현재의 하남성의 안양시 소둔촌으로 천도를 해서 그 유명한 은허 유적지를 만들어내죠. 요 얘기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짜 좀 어렵게 나오면요. 진짜 어렵게 나와봤자요. 반경의 은천도를 물어볼 거예요. 이게 의미가 좀 있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고대사 박사급이나 돼야지 이거 외우고 있지. 이거 박사급들도 이거 다 못 외워? 이거 뭐 이런 세세한 거 외우고 있겠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누구도 이건 모든 사람이 동양사를 전공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근현대사를 전공한 저도 알고 있어요. 반경의 은천도. 반경이 19대인지 몇 대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반경 때 은으로 천도해서 그게 은허가 됐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서 어려운 것 같지만 되게 상식이에요. 그냥 상식이에요. 때려 박으세요. 그냥 때려 박아요. 이건 뭐 외우고도 아니야. 반경 때 은으로 천도했다. 그냥 때려 박으세요. 이게 은허다. 소둔기라고 이야기하는 은후기를 지칭하는 소둔기라고 하는 이 용어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게 맥이에요, 맥. 은나라를 이해하는 맥이라고요. 오케이? 그래,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획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뭐 사람 이름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건 그냥 넘어가세요. 특정 시점이 되면은,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어떤 제위의 계승이 고착화되는구나.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그러면 왕권이 강화되는구나.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고대 국가의 특징인데, 고대 국가는 기본적으로 시족 공동체라고 그랬죠. 시족 공동체가 권력의 기반이에요. 이게 권력의 기반이라고요. 이런 점에서요, 이후의 역사에서 어떤 관료제 사회로 진입한 이후, 시족 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된 이후에 관료제 사회에 진입한 이후랑은요,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왕의 권한, 왕의 파워, 왕의 이 힘의 원천은요, 시족이에요. 시족은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리고 내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시족이 넓으면 넓을수록 힘이 더 세지는 거겠죠. 그런데 특정 시점이 돼서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전환된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반대로요. 이것은요, 왕계의 고립화, 왕계의 고립. 즉, 예전에 형제 상속을 할 때는요, 모두가 다 왕이 될 수 있는 후보예요. 그러다가 좁혀졌어. 이렇게 좁혀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왕계는 고립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이런 시족 공동체들이 나의 파워, 나의 권위를 지탱해 줬다고요. 근데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축소가 되면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이제 내 말이 통하는 시족 공동체는 이렇게 제한될 거라고요. 이 반개들이 이제 내 말을 듣겠습니까? 오히려 저에게 적대적이겠죠. 왕위를 뺏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고대 사회에서 되게 재밌는 특징인데, 왕권의 강화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관료제 사회, 황제 국가가 수립된 이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 상속이 되면 왕권이 강화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왕계가 고정되고, 그에 따른 왕권이 고립화되는 현상, 왕권이 오히려 반대로 약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고대 사회의 특징이에요. 고대 사회의 특징이에요. 왜냐? 시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은 말기로 가면 갈수록 왕계는 고립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자 상속에 의해서 시족 공동체 집단이 협소화되니까. 그러면은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은왕을 보좌해야 한다고 하는, 보좌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족 공동체 구성원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랑이 못된 짓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되게 이 로맨티스트가 여러 이상한 짓을 많이 했겠죠. 근데 기본적인 사회 구조를 생각해보면요, 요거를 같이 생각해보면, 왜 걸왕이 봉화를 울렸는데도 주변에 이 시족 공동체들이, 왕족들이 구하러 오지 않았다, 제후들이 구하러 오지 않았다. 이것은 어쩌면 그만큼 왕계가 고립돼서 어떤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진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내부가 이미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은왕을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됐던 거죠. 이제 이 왕권이 고립된 거구나. 이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다음
왕족 집단과 군단 편성입니다. 요거는 심화2에서 할게요. 심화2에서. 그럼 종교와 제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은나라는요, 어떤 국가적인 행사뿐만 아니라요, 정말 사사건건, 그러니까 가령 이런 각본문도 있다니까요. 아, 내가 이따가 저녁을 안 먹을 건데, 그러니까 저녁을 안 먹을 건데, 저녁을 안 먹은 게 길한가 흉한가? 뭐 이런 거, 정말 사소한 것. 내일 아침에 똥을 쌀까 말까? 이런 거. 이런 것도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도 전부 다 이 샤먼에 의해서 복종을 했다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들은 당연히 하겠죠. 뭐 제사라든지, 어떤 전쟁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사냥을 갈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그런 사소한 것까지 모두 다 복사를 통해서 복점을 했다. 신파와 구파의 제사, 요거는 심화2에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동작빈 선생님이 정리하신 거예요. 동작빈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시니까, 은나라의 제사 형식을 살펴보니까, 특정 시점이 되면은, 이렇게 조상 제사를 지내다가 특정 시점이 되면은, 형제 상속을 하지 않네? 형제 상속을 한 왕은 제사를 안 지내네? 부자 상속만 제사를 지내네? 이러다가, 일이 되다가, 또 특정 시점이 되면, 다시 형제 상속 제사를 하네?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는 거지? 를 정리하신 게 동작빈 선생님의 정리고요. 이거는 심화2에서 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다음. 생각보다 이게 은나라가 할 게 많네요. 금방 할 줄 알았더니. 다음, 천신과 제의 숭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은나라 제사하면요, 어떤 단어를, 제사, 은나라의 종교를 생각하면 무조건 이거 생각하세요. 제예요. 은나라에서의 가장 첫 번째 신은요, 이 제입니다. 황제할 때 제자가 바로 이 제예요. 이 제는요, 어떤 신이냐면요, 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제는요, 어떠한 형태가 없어요. 그냥 제예요. 어떤 인형,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지 않다고요. 특정한 모습도 있지 않아요. 그냥 제예요. 뭐 읽어보시고. 그래서 요게 적는 거예요. 이 제에게요, 제사를 지내는,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없어요. 왜냐면 제는요, 인간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서 뭐 아부를 떨고 막 이래도 그게 먹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곡물로 달래거나 어떤 제사를 지내거나 이래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초월적 존재예요. 초월적 존재. 가장 큰 신이 제다. 읽어보세요. 다음 자연신입니다. 자연신에게도 제사를 지내죠. 자연신이나 조상신은요, 제사를 지내요. 왜?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서 맛있는 음식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이러면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급이 제 바로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산, 하천, 호랑이 이런 자연물이라든지 동식물에 신격을 부여해서 숭앙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풍년이 날 수 있도록 기후를 잘 해주십시오 라고 제사를 지낸다고요. 이렇게 제사를 열심히 지내면은 도움을 주는 존재, 혹은 반대로 이걸 제대로 안 하면은 해악을 끼치는 존재. 어쨌든 인간의 이러한 제사 행위를 따라서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게 이제 자연신의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자연신은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잘 지내면
비를 내리거나 수확을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 재는 인간을 괴롭히는 재앙을 내리는 그런 존재. 자연신은 인간의 작용에 따라서 좌우되는 존재. 하지만 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도 마찬가지예요. 조상도 제사에 따라서 후손을 돕거나 해야 할 수 있는 존재. 그러려면 제사를 열심히 잘 지내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재는 초월적인 그 무엇인가예요. 초월적인 그 무엇인 최고의 존재, 최고의 존재. 누구도 그분의 뜻을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정말 그 너머에 있는 존재. 그걸 재라고 상정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다음 갑골 문자입니다. 갑골 문자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냥 좀 일반적으로 문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글자를 사용하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자의 출현은요 사실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마도 첫 번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권력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의미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문자는요 비대면성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조악한 형태지만 원거리의 사회 군집 존재 가능성을 전제하는 거예요. 자, 대읍이 있어요. 읍이 있어요. 한 1000km 된다 칩시다. 1000km. 어떻게 명령 내릴 건데요? 지시를 어떻게 할 건데요? 문자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문자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사회, 국가, 초보적인 형태의 국가라든지 사회라든지 어떤 이런 행정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행정. 그렇죠? 하지만 처음에 출현했을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직관적인 그런 문자를 사용했겠죠. 그러다가 점차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여줄 겁니다. 간소화. 쐐기 문자라든지 상형 문자, 이집트 상형 문자라든지 갑골 문자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렇다고. 근데 이게 점차 간소화돼서 이제 초소화되는 거죠. 간소화된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파와 배포가 굉장히 인위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사회 내부에서 공통의 문자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위적인 작용이에요. 자연적인 전파를 상정하더라도요, 이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될 수밖에 없는 강제성이 고려될 거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문자가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요, 최소한 어떤 초보적인 형태라도 정치체라든지 정치 권력이라든지 어떤 의도적으로 다른 집단, 다른 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력, 파워, 힘이 전제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국가의 출현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문자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또 하나는 굉장히 이건 좀 재밌는 포인트인데 문자는요 기본적으로 출발이요. 이 갑골문도 생각해 보세요. 기본 출발은요 주술성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주술성을 갖는다는 건요 문자를 다룰 수 있는 건요 하나의 권력인 거예요. 권력. 첫 출발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문자가 출발한 처음의 단계에 문자를 쓸 수 있다는 건 문자를 다룬다는 건 권력이에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폐쇄적이겠죠. 그래서 문자 자체가 어떤 보유한 주술성과 신비성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무당 부적 보세요. 무당들이 쓰는 부적 보세요. 저희 외할머니가 막 어머니 말에 따르면 막 옛날서부터 막 산천을 모시고 바위를 제사 지내고 막 굿두하고 막 무당 불러가지고 굿두하고 막 이랬대요. 그리고 뭐 부적 같은 거 써오고. 근데 그 부적을 보면 다 글자거든요. 아니, 이게 너무 미신 같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보기 전에 부모님들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절에 가가지고 연등 갈 때 소원을 쓰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 굉장히 주술적인 거예요. 출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또 문자가 어떤 주술성을 가지고 있다면 출발 단계에서는 소수가 독점한 문자들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아버지에서 아들, 아버지에서 아들, 아버지에서 아들, 아들에서 아들로 전달되는 굉장히 폐쇄적인 성격을 가질 거라고요. 요건 누굴 생각해야 되냐면 사마천을 생각해야 돼요. 사마천 집안이 대대로 이런 것들, 문자를 다뤄오던 뭐 샤먼의 후예로 추측되고 뭐 아무튼 대대로 문서를 관장하던 관직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마 샤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문자는 난해하고 추상적으로 출발해서 점차 직관적이고 단순화되는 것이 문자의 특징입니다. 문자는 재밌는 거예요. 다음 이제 각골 문자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면 되겠습니다. 맞나? 안 한 얘기 있나?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갑골 문자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그냥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들으세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갑골 문자가 아까 저번 시간에 앤더슨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엔 없었느냐? 있죠. 바로 1899년이에요. 1899년에 국자감 제주로 있었던 왕의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렸는데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민간요법에 따르면요, 용고를 달여 마시면 그 병이 낫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의영이 병에 걸렸으니까 약을 해 먹어야지. 그래서 약방에 가서 용고를 샀어요. 약방에 가서 용고를 사왔어. 근데 이 왕의영의 친구였던 유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놀러 왔던 거예요. 놀러 와서 너 뭐하냐? 그러니까 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약을 좀 사왔어. 그러면서 이제 딱 그 약을 보여주니까 이 유학이 또 공교롭게 이 사람이 또 금문학과 이 금석학의 조예가 높았던 사람이거든요. 아주 조예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더니 야, 이거 그냥 뼈가 아닌데? 이거는 글자야. 이거 어쩌면은 서주의 청동기 명문보다도 그 이전 글자 같은데? 라고 이제 알아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하고 왕의영이 약방에 가가지고 용고를 다 사왔어요. 다 사오고 이 용고를 도대체 어디서 구했는지 해서 이제 어디서 구했냐? 그래서 이게 저기 어디 양소촌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 생산지까지 가가지고 용고를 다 긁어모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의화단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그 8개군 연합군들이 북경을 쳐들어오잖아요. 북경이 점령돼요. 여기에 왕의영이 이제 분개를 하는 거죠. 아니 저 어디 서양 오랑캐 놈들이 청나라의 이 신성한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살을 해버리죠. 그에 따라서 이 유학이 그 자료들을 다 정리해서 철운장귀라고 하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조금 외워두시면 좋은데 이거 시험에 나오기는 좀 쉽지 않겠지? 낼라면 내지만 선생님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외웁시다. 철운장귀. 이게 아마도 갑골 문자와 관련된 최초의 연구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있지. 철운장귀. 유학의 철운장귀. 여기서부터 이제 갑골 문자의 연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학의 제자고 친구였던 나진옥과 다 되게 뛰어난 되게 유명하신 선생님들입니다. 나진옥과 왕구규. 왕구규 선생님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중에 이제 청화 그 호수에 몸을 던져서 이제 자살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나진옥 선생의 은허 석의 보석, 그리고 왕구규 선생님은 관당 집립이라고 하는 연구서를 내시죠. 안 한 얘기 없나? 그리고 이제 시대간이 지나서
중화민국이 수립되죠. 중화민국이 수립되고 국가의 학술기관이 수립돼요. 그게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입니다. 이게 중일전쟁, 그러니까 국共내전 이후에 어디로 이동합니까? 대만으로 같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만 중앙연구원 역사 언어 연구소예요. 대만중앙연구원 되게 이쁩니다. 제가 거기서 한 1년 동안 있었었는데, 교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연구소가 되게 이뻐요. 정말 이뻐요. 그래서 대만 여행 가시면, 샤오롱바오 먹는 것도 좋고, 딤섬 먹는 것도 좋고, 그런데, 여기 한번 가보세요. 근데 조금 시골에 있어요. 좀 시골에 있어서 지하철역 거의 종점에 있긴 한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막 개발되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지금 거기 되게 핫한 지역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었을 땐 되게 깡촌이었는데 네. 되게 아무튼 대만중앙연구원은 되게 이뻐요. 동네가 이쁘다고. 네. 한번 놀러 가시면 대만중앙연구원 꼭 한번 가세요. 여기 가시면 호적 선생님 동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작빈 선생님 동작은 뭔가 같은데 호적 선생님 동상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 역사 언어연구소의 동작빈 선생님께서 여러 연구를 하시고 은역보를 출간하셨습니다. 은역보는 뭐냐? 이거 사마천의 사기랑 사마천 선생의 사기랑 사기의 계보와 갑골문에서 나오는 은역과 계보를 다 맞춰본 거예요. 맞아 떨어지더라. 사마천 선생님이 사기친 게 아니더라. 네, 말씀드렸듯이 은전기에 해당되는 일이 두를 은전기로 볼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일이 두는 하로 보든지 하말리로 보든지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거죠. 하말로 보든지 은초로 보든지 어쨌든 일이 두나 일이강이나 이런 유적지에서는 갑골문자가 발견되지 않아요. 무정 때부터 존재가 합니다. 반경의 은나라로 수도를 천도한 이후에 무정, 그 아들이었던 무정에서부터 갑골문이 확인돼요. 그래서 은전기와 중기는 갑골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자는 바로 청동기의 금문과 명문입니다. 쇠금자예요. 쇠금자. 쇠금자입니다. 쇠금자. 쇠금. 그리고 이 명자는 색일명이에요. 색일명이에요. 색일명. 이름명이 아니라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청동기에 새겨져 있는 글자다 해서 금문인 거죠. 그렇죠? 이것은 금문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자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주시대나 은나라 시대나 마찬가지로 청동은 고가의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무 글이나 쓸 수는 없어요. 여기 일기를 여기다 쓸 수는 없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록들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압축적이고 높은 정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청동기의 명문들은 그 당시에 만들어진 기록이잖아요. 후세에 만들어진 기록이 아니라 동시대에 만들어진 자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관원상제의 계약, 재판, 전쟁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명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은요, 서주시대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했나? 아이고, 다 했나?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주하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나라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주나라, 서주시대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서주시대에 관련된 최소한 동양사 개론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양사 개론 읽어오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